중앙 정부는 농경지를 축소하게 되고요. 이제 농업부문 노동자 1억 명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산업부문 그다음에 이제 건설 프로젝트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업 부문의 생산이 어느 정도 그뭐 어떤 이제 기대 수준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그다음 그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이제 3차 산업 이렇게 산업을 이동해 가면서 그다음 트랜지션으로 정부가 계획 경제 시스템에서 그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58년부터 1960년 사이에 실제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레이버를 리올로케이션 한 거잖아요. 정부가 리올로케이션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농업 생산량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농업 부문에 투입되는 노동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뭐 중국 사회에서 당시에 뭐 한국도 그렇고 다수의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농업 부문은 기본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당시만 해도 중국이든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국가들의 경우에 자본 투입을 거의 할 수 없는 기계나 설비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동력의 감소가 바로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억 명을 리얼로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8년부터 60년 사이에 농업 생산량이 4분의 1 가량 감소하게 되었고요. 이제 여전히 그 지방의 공산당 당료들은 중앙 정부 고위 관료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족시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아마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생산량이 2배 늘어났다고 이제 허위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의사결정까지 하게 되냐면요.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으니까 그 당연히 레이버를 리얼로케이션 하는 작업은 계속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면 당시에 그 냉전 체제잖아요. 사회주의와 뭐죠? 이제 시장 경제 체제가 대립하고 있고 공산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가 대립하고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뭐죠?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사회주의가 서로 충돌하고 있던 그런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체제를 선전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달에 아폴로 11호를 보냈던 것도 사실상 이런 냉전 체제에서 경쟁의 우위를 점하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이제 무력 경쟁을 서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당시에 자신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워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주변 국가들의 수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원조, 무상 원조까지 쌀 같은 것을 농산물을 무상 원조해주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고 실제로 중국 농민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과 관료들의 이게 무능함이죠. 잘못된 인센티브로 인해서 무능함으로 인해서 사실 당시 이제 공식 통계가 3천만 명이 이제 굶어 죽은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물론 공식 통계가 3천만 명이니까요. 비공식 통계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 않았었을까. 당시 뭐 이제 남한 인구만큼의 이제 규모가 웃을 일은 아닌데요. 그 남한 인구의 규모만큼이 예, 기아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공식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개방화 추진을 하죠. 등샤오핑이 이제 1978년부터 개방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에 어떤 인센티브를 도입을 한 것인데요.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임대를 해주고 잉여 생산, 그러니까 할당된 생산량을 초과로 생산했을 때는 그 나머지 초과분을 자신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여 생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작농들의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돼서요. 생산량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당연한 거죠. 중국 정부는 이제 민간 기업과 경제 특구, 그다음에 경제 자유구역 이런 것들을 신설을 하고 자, 이런 지역의 어떤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시장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특구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허용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78년에 78%에 달했던 국영기업의 생산 비중이 2003년에는 이제 17%까지 하락을 했고요. 자, 비슷한 시기에 GDP 대비 교육 규모가 이제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는 이제 고도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고요. 78년부터 2001년 사이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이제 4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이후 중국 경제는 사실상 뭐 엄청난 속도로 매년 뭐 9%,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 규모가 증가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와 경제 성장 사이의 관계를 이제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생산 요소의 축적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생산 요소의 축적에 있어서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데요. 도로나 공항, 철도 같은 이제 인프라를 직접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스탁 축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통한 자본 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본 투자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축적에 있어서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없고요. 두 번째로 기술 진보에 있어서, 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은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부의 역할은 뭐 직접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특허라든가 이제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부 지원이 사실상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술 진보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정부가 필요한 연구 개발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연구 개발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를 뭐 민간 기업들이나 민간 연구소에 혹은 대학에 지원해 주는 방법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앞서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고요. 정부가 특허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연구 개발을 수행한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효율성 측면에서의 정부의 역할인데, 사실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효율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성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바로 이전 챕터에서 봤던 내용들이 주류겠죠. 조세라든가 규제, 그 다음에 법률 적용,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렌들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에게도 이제 프렌들리한 그런 이제 근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정부가 아주 좋은 게임의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고안해낼 수 있다면 이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정부가 만들어야 하는 게임의 룰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과연 무엇일까?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들여다 보시면 뭐 신문이나 미디어나 뭐 아니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이제 갈등들, 충돌, 뭐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정부의 역할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여서 정부라고 하면 그게 뭐 행정부처일 수도 있고요, 국회일 수도 있고, 청와대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법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입법, 사법, 행정 이 전체를 정부라고 보는 거니까요. 거버먼트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해관계의 충돌을 사실 상호간에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게임의 룰을 우리가 만들고 서로 그러한 게임의 룰을 리스펙트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한 단계 더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